자,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이제 교재는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경제학 공부를 처음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을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주로 공부하셨던 책이 그 맨큐 경제학 원론 책으로 많이 공부하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한국 교재가 좀 맞아요. 시험 볼 때는. 맞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 이 책으로 수업 진행할 거고, 일단 이제 공부하신 입장에서는 이 책을 꼼꼼히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워낙 잘 써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읽으셔도 좀 부담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꼭 이 책을 최소 2번 꼭 읽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교재 구성은 3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 관련돼서 어느 시험 보든지 무조건 시험 영역은 3개예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그 다음에 국제경제. 또 가끔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뭐 경제학 이번에 시험 보는데 국제경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꼭 물어보거든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제학 시험이든지 무조건 미시, 거시, 국제경제 들어가는 거고, 이 국제경제가 미시경시의 한 응용 파트예요. 국제경제 파트가.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국제무역이 있고 국제금융이 들어가는데, 이 무역 파트가 응용 미시, 그 다음에 국제금융이 응용 거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경제학과 분들 같은 경우는 미시를 한 학기, 거시를 한 학기, 국제경제를 무역 한 학기, 국제금융 한 학기. 그럼 대략 2년 과정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2달 만에 완벽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만 밑과 쫓아오시고, 일단 여러분들의 이제 그 설문지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상담 좀 해드리면서 시험 적합하게 최대한 요 수업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어차피 처음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론만 들으면 도움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문제풀이가 좀 필요한데, 어차피 요 수업은 문제를 풀 시간의 여유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부터 시험, 자료, 그 다음에 보충 자료 이렇게 나갈 거니까 일단은 요 수업을 한 번에 딱 끝내겠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쫓아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연습 문제 있거든요. 연습 문제 제가 좀 찍어드릴 거예요.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교재 공부하시든지 그 몇 파트의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1장, 2장, 3장 끝날 때마다 지금 연습 문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 해답집을 사기 부담된다, 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비치를 해놓을게요. 학원에 비치해놓을 거예요. 문제 풀어보시고 해당면만 복사해서 이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수업을 쫓아오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 느끼는 게, 보통 이제 뭐 공부하신 과목 중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경영학도 있을 거고, 뭐 국제법, 국제정책 쭉 공부하시는데 약간 이제 수학을 많이 쓰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부담이 있죠. 근데 실제로 경제학을 좀 잘하신 분들은 수학보다는 약간 이제 사고력, 직관력이 높으신 분들이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경제학에 쓰는 수학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가 대학원을 뭐 경제학과 가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수학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 푸는 경우는 딱 정해졌어요, 이 틀 자체가. 그래서 일단 그 경제 수학에 대한 이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일단 요 교재 통해서 천천하게 이론 잡고 내용 가겠다 이렇게 접근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가 좀 나갈 거니까, 보충 자료는 뭐냐면 이 경제 원론에서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약간 추가 자료 좀 나갈 거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하시면서 한 번에 제가 쑥 고득점 가능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럼 목차를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저자 양력은 안 읽으셔도 되고, 그 이중구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경제 원론책하고 미시경제학이 워낙 바이블서예요. 그 2권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시 공부하신 분들이 이중구 미시경제학 책을 다 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요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한참 유명했던 게 뭐냐면 그 MB 대통령 때 그
MB 대통령 약간 이제 비판을 하셔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죠, 또. 이분이.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목차인데, 그 차례 요약이 있어요. 차례 요약. 한 장짜리 되는 거. 머릿말 끝날 때. 자, 지금 차례 요약 보시면, 그 제 1편에서 6편까지 있죠. 제 1편에서 6편까지가 미시경제 파트예요. 근데 6편에 보시면, 거기 19장 있죠. 행태경제 이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뜨는 학문이잖아요. 행동경제학이라고. 경제학. 그래서 행동경제학 요 파트는 일반적 전통적 경제학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19장은 안 할 거예요, 일단. 19장은 안 하고 진행할 거니까 미시는 1장부터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 미시해서 여기를 꼼꼼하게 보실 거고, 여기를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 파트가 제 7편부터잖아요. 그 7편부터 12편까지. 7에서 12편까지가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편 보시면 국제경제학 있죠. 거기 34, 35장. 그 두 가지가 국제무역이에요. 국제무역 파트. 요거. 34에서 35장이 국제무역 파트고, 36 환율부터 개방경제 총수 총공무형은 국제금융 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차. 그리고 마지막에 위기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죠. 38장 파트. 위기경제 뭐냐면, 미국의 예전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뭐 유럽의 경제위기 터졌던 그 위기의 사건들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시사와 좀 관련이 있어서 38장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37장까지 해서 내용 마무리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 보면 어디가 더 양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미시가 많아요, 항상. 이게. 그래서 미시 부분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공부를 하는 원칙이 원래 이제 미시하고 거시하고 원래 국제경제 가야 되는데,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거시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처음 할 때는. 왜 어렵냐면, 거시는 학파들 간의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학자들 있잖아요. 뭐 케인즈, 뭐 그런 경제학자들의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시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좀 하시다 보면 미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시 파트는 계산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미시, 거시, 국제경제인데, 일단 미시 파트는 꼼꼼하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거시에서는 어떻게 공부하기 좋냐면 흐름. 이게 흐름이 있어요. 학파의 흐름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주장하는 철학 흐름이 좀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 일관성만 좀 알고 있으면 모르는 문제 나와도 답을 짓기가 좀 편해요. 거시 파트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자, 경제 기초부터 가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갈게요. 4페이지.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 그 수험서 같은 경우는 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 교재들 보시면 뭐 개념, 의미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쓰는 책도 이렇게 안 돼 있죠. 교수님들 쓰는 책들은 그냥 쭉 나열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복습하시려면 반드시 밑줄 쳐놔줘야 돼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래서 밑줄 쳐서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지, 다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키워드, 키포인트 잡아드릴 거니까 거기만 밑줄 잘 쳐놓으셨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는 거기 위주로만 잘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영역이 뭐다 이렇게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필요 없다 하시면 거기는 안 보셔도 상관없고, 제가 찍어드린 부분 위주로만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그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좀 크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경제학의 의미 있죠. 의미. 그래서 거기는 그냥 상식적인 좀 개념들 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좀 읽어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경제학 무엇인지 돼 있는데, 큰 제목에 선택의 학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경제학 개념 항상 어느 책이든지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희소성이 항상 나와요. 먼저. 희소성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희소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욕구, 욕망이 무한한 경우를 희소하다 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경작의 스타트는 희소성부터 스타트를 해요. 그럼 지금 자원이 한정돼 있다 할 때 이 자원을 경작에서 뭐라 하냐면 경제객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경제객체가 한정되어 있고 욕구를 갖는 사람들을 경제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주체. 이렇게. 그러면 경제주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경작에서 4개가 등장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그냥 기초 개념이니까 이 파트들은 알다시피 그냥 시험에 직결되는 건 아니고 그냥 경작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부하는 이제 용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직결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경제주체에 4개 나오거든요.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외국. 그러면 경제주체는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외국 모두 다 욕구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이걸 희소하다라고 해요. 그 여러분들은 요 주체 4개 중에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계로 들어가요. 가계. 가계를 보통 이제 소비자라고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욕구 뭔데요? 욕구. 집에 가고 싶다. 맞죠? 또 놀고 싶다. 욕구.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욕구. 이걸 위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뭐예요? 시간.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한하면 경작 공부를 굳이 막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작 공부를 막 10년 이상씩 공부해야 되잖아. 시간이 영원하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하는 대신 무언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녁 시간 때 여기서 앉아있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놀러 가셔야지.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못 한정되어 있어요. 돈, 이런 거.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게 희소하다라고 해요. 이 개념을. 그 욕구에 비해서 시간이나 돈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선택의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작을 무슨 학문? 선택의 학문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셔야 돼? 당연히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 그러면 합리 선택을 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게 가장 스타트예요. 편익과 비용. 그러니까 편익을 영어로 이제 benefit 이라고 쓰고 비용을 cost 라고 써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안 할지 의사결정을 고민할 때 당연히 비용이 편익보다 크면 안 하는 게 합리적이고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지금 스타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대학교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대학교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대학교 다닐 때 미팅 같은 거 하시잖아요. 소개팅. 그럼 소개팅 할 때 뭐랑 비교하시죠? 편익, 비용.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과가 경제학과니까 다른 학교 이제 여대랑 소개팅을 4대4로 한 적이 있었어요. 4대4. 그래서 그때 숙대분들하고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딱 이제 4대4 앉았는데 서로 이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서로. 이게 잘못된 만남이다. 그럼 이제 순간적 편익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도 남자분이 바깝네요. 소개팅 할 때? 처음 만날 때? 더치페이예요? 더치페이? 근데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남자들이 내야 되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들잖아. 비용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졌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자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4대4로 쭉 앉아놓고 밥 다 먹고 나서 그래서 이겼어. 우리가.
여자분들이 밥값을 냈어요. 이거 바가지로 먹었지. 근데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편의과 비용 비교. 요게 이제 스타트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경제학을 배우는 가장 기본은 선택의 학문.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그럼 선택에 따른 편의과 비용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절대 길면 안 돼. 길면 길수록 비용은 뭐하니까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늦게 합격하면 어때요? 편익은 떨어져요. 나중에 들어가시면 자기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위에 있으면 기분 안 좋잖아. 편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걸 잘 따져야 된다고. 하나씩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경제학 희소성이 스타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희소성 나오면 요 용어만 잘 아시면 돼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욕구가 무한하다 라는 개념을 체크해 두시면 되고, 거기 이제 굵은 구자는 꼭 보셔야 돼요. 구자 용어니까 그 자유제, 경제제 이런 말 등장하죠? 용어로. 그러니까 제와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경제제, 자유제. 역시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 완전 기초로 해서. 자, 자유제 정의는 뭐냐면 부존량이 무한한 제한을 자유제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지금 요 자원이 무한대로 있다는 거죠. 이 자원이. 그럼 자원이 무한대로 있으면 희소해요? 희소하지 않아요? 이제 희소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자유제는 희소성이 성립되지 않는 제어가 돼요. 개념이. 그러면 희소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럼 선택에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살 때 내가 굳이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제는 가격이 0이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문제인지? 그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제어들은 대부분 경제제죠. 그래서 경제제는 지금 요거 나온 처럼 부존량이 요한하고 따라서 희소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발생하겠죠. 이걸 이제 경제제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경제에서 공부하는 제어들은 다 뭐예요? 경제제예요. 대부분 다. 대신 이제 수능 때 뭐 경제 같은 거 있잖아요. 사탐 과목에. 그때 이제 자유제도 시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학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냥 기초 개념으로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경제학이 뭔지에 대한 이제 개념 써놨죠.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선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행위가 뭐 연구 대상이다 라고 돼 있어서 요즘에 이제 이슈가 저출산 고령 아니에요? 애도 안 낳고 그 다음에 결혼도 기피하고. 그럼 다 그 이유가 뭐다? 편의과 비용 비교지. 원칙적으로. 그래서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편익보다 크다 보니까 애를 덜 낳고자 하고, 역시 결혼하고 나서도 뭐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의 이제 문화 자체가 좀 기피 대상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높고 편익이 낮다 보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편익과 비용과 비교돼서 선택한다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 되고. 그래서 뒤에 이제 네모박스 그 읽을 거리 있잖아요. 이제 뭐 가정의 경제학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혼, 출산 이런 거 연구한 학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은 이제 편익과 비용의 분석, 이제 비교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써놨으니까 그냥 읽고 편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오른쪽 이제 가시게 되면 뭐 경제학을 배우는 올바른 태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올바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서 두 번째 줄 뭐라고 써놨냐면 암기가 발붙일 약간의 공간조차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교수님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경제학은 가장 기본이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시험 잘 보려면 암기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해가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학 처음 공부할 때 이해 안 되면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딱 되면은 경제학 일정 점수가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점수가 안 떨어져요. 경제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암기 분량이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봤더니 A4 용지를 한 4장 정도밖에 안 되고 전부 다 이해 파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해를 철저하게 좀 해놓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합리적 선택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합리적 선택의 방법은 편익과 비용의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제 경제학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분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의 의미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제 기회비용과 매노비용이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놓고,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 경제학 시험 나오면 꼭 물어보고자 하는 시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제 관련 시험 있죠. 태셋, 매형 테스트. 그쪽은 반드시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경제 관련돼서 다른 시험들, 뭐 공기업이나 이쪽 시험은 안 물어봐요. 이걸 깊게 또. 근데 이제 워낙 스타트 중요 개념이다 보니까 기회비용, 매몰비용은 별표 쳐놓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개념인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편익과 비용. 그럼 이때 이제 비용을 측정할 때 어떤 비용을 측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기회비용을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용 측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비용이 아니다. 다른 비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회비용인데, 이게 직역한 뭐예요? 기회가 있으면 비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만약 여러분들한테 만약 아이돌 가수 될 기회가 있으면 비용 따라요, 안 따라요? 아이돌 가수 하면 좋죠. 저도 아이돌 가수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여자친구 있고 트와이스 있고 되게 많잖아요. 아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도 젊을 때 아이돌 가수 되면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만큼 젊음을 못 누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반대 비용이 따른다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자, 그래서 기회비용 스타트. 자, 왼쪽 보시면 회계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용이 회계비용인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회계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정의해줘요. 선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A를 선택 시, 이걸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최선의 가치. 요거를 뭐죠? 보통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정의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 공부를 하러 오신 거죠. 지금 이게 선택이죠, 선택. 그럼 지금 내가 7시부터 대략 10시까지 경제학을 공부하러 오셨다면 이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선택에 따른 반대 뭐가 있냐면 포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3시간 동안에 내가 경제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놀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3시간 동안에 만약에 이 종강역 근처에서 친구들 만나서 미팅, 놀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게 지금 1번과 2번 있죠. 근데 이거 두 개 같이 할 수는 없죠. 이거를 친구 만나거나 집에서 쉬거나. 그럼 내가 만약에 경제 공부를 안 하고 딴 거를 뭘 했을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가치 있는 활동인지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친구랑 만날 때 기쁨을 화폐액으로 표현했더니 10,000원이라고 그냥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놀 때 만족감을 금액 표시했더니 5,000원. 이렇게. 그럼 나 아까 경제학 공부 안 했더라면 둘째 뭐 할 거예요? 친구랑 만나서 놀았겠죠. 이거. 이게 뭐다? 기회비용이다. 저 정의했다면. 그래서 선택에 따른 포기.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주는 요 금액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라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 보통 우리가 비용을 따질 때 어떤 비용만 따져요? 회계적 비용만 따진다고. 명확히 나가는 비용만. 그럼 지금 경제학 공부를 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나가는 비용이 있죠. 일단 첫 번째 뭐가 나가요? 교재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수강료. 이렇게 나간다. 라고 하면 요거 합쳐서 20만 원 든다고 해봐요. 그럼 20만 원이 바로 뭐예요? 회계적 비용. 이게 되죠. 또는 이거를 명시적 비용, 명백한 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비용 따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 요것만 따진다는 거죠. 20만 원. 근데 모두 따져야 된다? 이것도 따져야 돼. 이것도.
즉 내가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따져야 된다. 그럼 이때 경자에서 말하는 기회비용 계산하시오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 두 개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지금 정의는 요것만 정의했죠. 이걸 먼저 정의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꼭 따지라는 의미에서 이걸 먼저 썼을 뿐이지 실제 기회비용 계산은 두 개 합이에요. 두 개 합. 이해되세요? 그래서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회계적 비용 또는 명시적 비용 더하기 요 비용. 그 요 비용 잘 보시면 이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죠. 요 10,000원은 요거를 암묵적 비용이라 해줘요. 명시적 비용의 반대말로. 암묵적 비용. 비용.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비용이란 말이 뜨면 무조건 두 개 합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무조건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예, 합으로 따져야 된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맹큐책 보시면 사례가 이게 나와요. 맹큐책에 언급하고 있는 사례. 4년제, 대학, 진학시, 기회비용. 요거. 그 4년제 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기회비용 따지시오 하면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다. 이거죠. 여기에. 명시 더하기 암묵적 비용. 그 명시적 비용은 뭐 학비도 있을 거고 교재비가 있겠죠. 여기에. 근데 암묵적 비용은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대신 직장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졸로도 취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4년 동안 포기한 임금. 이 암묵적 비용 들어가는 거죠. 임금.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합쳤더니 이게 2억이 나왔다라고 해봐요. 2억?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대학교 진학을 할지 고졸로 취업할지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고졸 취업 시 기회비용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이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 똑같이 발생할 거다. 그럼 암묵적 비용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안 다니는 거니까 대학의 낭만을 포기하는 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게 1억 나왔다 라고 해보자. 그럼 4년간 계산할 때 대학 진학하셔야 돼요? 고졸 취업하셔야 돼? 하면 선택하려면 아까 편익과 비용을 비교할 때 비용이 클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비용이 적을수록 좋죠. 이게 적잖아요. 적으니까 선택을 합리적하려면 고졸로 취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근데 문제는 이게 추가 사항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교 진학을 하면 추후에 직장 할 때 월급 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 미래에는 그거를 추가하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기회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 고민한다면. 근데 지금 단순히 여기서는 고졸로 취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 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박보검이 인기니까 여친이 없겠죠? 네. 그래서 박보검 씨가 여자분도 계시니까 자기의 남친 대달라고 여친 대달라고 죄송해요. 여친 대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박보검 있고 현재 남친이 있어요. 남친 그거 누구 만나실 거예요? 네? 고민되신 거예요? 고민될 만큼 현재 남친이 박보검이 훨씬 잘생겼어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 합리적인 선택하려면 편익, 비용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보검 만날 때 기회비용 따져야 되죠. 예전에 그 김수현 씨가 한창 인기 있었을 때 중국에서 그 홍콩에서 그 아줌마들이 그 김수현 씨랑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식사 비용이 그때 10억인가? 나와서 아줌마들 4명이 이제 분담해서 2억 5천씩 내서 이제 먹었다는 거죠. 박보검 씨도 그만큼 인기 많으니까 박보검 만날 때 기회비용 얼마? 10억. 어떤 비용? 명시적 비용. 10억. 그 다음에 뭐 구하셔야 돼? 암묵적 비용. 암묵은 뭔데?
이제 현재 남친 못 만나는 거 가치가 없잖아. 영원 이렇게 그럼 10억 나오지. 10억. 이렇게. 현재 남친 명시업 비용. 아니 남자분이 정말 밥 잘 사주고 한다면 명시업 비용은 없겠죠. 암묵적 비용은 바쁘고 못 만나는 거 정도? 근데 뭐 10억 이상 되겠어? 솔직히 아직은 굉장히 뭐 이상적인 남자일 뿐이지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10억인데 5억 일하면 5억 되는 거죠. 그 아쉽게도 누구 만나야 돼요? 현재 남친. 네. 우리는 합리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로 이렇게 안 따라가잖아요. 바쁘고 만나고 싶잖아. 실제 우리는 비합리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 남자친구가 밥값을 안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명시업 비용이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 슬슬 이제 갈아치기 시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남친한테 이거 딱 알려주셔야 돼. 기회비용 따졌더니 넌 아직 만날 가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이해되세요? 기회비용?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그 표를 잘 보세요. 표 1-1인 거. 자, 9페이지 표를 보시면 거기 명시업비용과 암묵적비용을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근데 거기 있는 표는 명시업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료값, 인건비, 금리, 임대료 다 합쳤더니 비용 합계가 2억 5천 나왔죠. 거기서. 거기서 비용이 명시업비용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왼쪽 페이지 보시면 밑에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돼 있죠. 다음 같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자 돼 있고 어느 호텔에 이탈리아 요리부에서 일하는 박 씨가 현재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식당을 차리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명시업 비용은 2억 5천인데 내가 1년 동안 지금 만약에 월급 안 받고 이제 이걸 차린다면 1년에 얼마 포기하는 거예요? 6천만 원을 포기하는 거죠. 그 6천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잖아. 그 암묵적 비용 6천에다가 명시업 비용 2억 5천 합치면 전체 비용은 3억 1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음식점 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시업 비용만 따지면 안 되고 반드시 암묵적 비용까지 따져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어떨 때 하셔야 돼? 젊을 때 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직장 나이에서 하시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게 나중에 직장을 때려치고 공부했을 때는 암묵적 비용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젊을 때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불황일 때 하셔야 돼요? 호황일 때 하셔야 돼요? 불황일 때는 취업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월급도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이 작아요. 근데 호황일 때는 월급도 잘 주고 그 다음에 취업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때 암묵적 비용이 굉장히 커지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불황일 때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와 다 관련돼요. 호황일 때는 그냥 공부 대충 하고 빨리빨리 취업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자, 이게 기회비용 개념. 이해되시겠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 한번 드릴 거니까 기회비용 따지는 거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일단 개념상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